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소재 한번 배워봅시다. 신소재. 신소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새로운 소재를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새로운 특성을 가진 소재, 그걸 신소재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뭐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죠. 전기적 성질과 좀 이따 하겠지만 자기적인 성질,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전기적인 성질을 세 가지로 구분하자면 원자의 구조상 저항이 매우 작으면 전류가 매우 잘 흐르죠.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도체라고 하죠. 또 원자의 구조상 저항이 매우 크다. 그러면 전류가 잘 흐르지 않을 테니 부도체 또는 절연체라고 하죠.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일부 도체의 성격과 일부 반도체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걸 뭐라고 한다? 반도체라고 하고요. 이 반도체의 장점은 외부의 조건, 대표적으로 온도 같은 외부의 조건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하는 컨트롤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자제품의 반도체가 꼭 필요한 거죠. 때로는 전류 흘렀다가 때로는 전기를 막음으로써 신호를 보내지 않다가 하는 게 바로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얘기를 조금 더 붙이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순수한 반도체. 말 그대로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겁니다. 대표적인 순수한 반도체는 14족입니다. 규소 같은 것들. 이런 14족이죠. 탄소 밑에 있는 거. 이런 게 대표적으로 순수한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 순수한 반도체가 전류 흐르는 게 조금 시원찮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소량의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불순물을 첨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 불순물 반도체,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불순물 반도체를 크게 두 개로 구분하자고 하면 순수한 반도체에다가 13족을 첨가할 수도 있고요. 소량의, 역시나 순수한 14족 반도체에다가 소량의 15족 원소를 첨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물리원에서 배우는 내용이긴 하지만 내신에 자주 나오니까요. 자, 기본적으로 14족이 순수 반도체인데 13족을 첨가했으니까 전자 하나가 부족하죠? 전자 하나 부족하면 플러스 성질을 띠니까 포지티브한 성질을 띈다. 이걸 우리는 P형 반도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겠죠? 14족 순수한 반도체에다가 15족 전자 하나 많은 걸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성질을 띌 테니 무슨 반도체? 바로 N형 반도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반도체에서 조금 더 개선해서 뭐 한다? P형이나 N형 같은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러한 반도체들을 이용한 게 나오죠. 첫 번째, 다이오드. 다이라는 건 두 개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 두 개를 붙여놓은 겁니다.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다이오드라고 한다. 이 다이오드의 장점은 뭐냐면요. 특징은 뭐냐면요. 항상 반도체는요.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P형에서 N형 쪽으로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220V 전선 꼽는 거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하지 않죠. 왜? 교류거든요. 양쪽으로 전류가 다 흐를 수 있습니다. 모든 방향으로. 근데 이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 흐를 수 있으니까 바로 양쪽으로 흐르던 전류를 다이오드를 통과하면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가전제품 같은 거, 뭐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거 꼽을 때 어댑터 사용하잖아요. 그 어댑터 안에 이런 다이오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쨌건 양쪽 다 흐르던 전류를 한쪽으로만 흐르게 한다. 어디서 어디로? P형에서 N형 쪽으로. 이걸 우리 무슨 작용이라고 한다? 정류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이오드의 특징, 정류작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이오드에 전류 흘렸을 때 이 P형과 N형 접합부라고 하는데 이 접합부에서 빛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광을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 다이오드 중에서 빛이 나오면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발광 다이오드를 유기물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빛이 나온다. 그럼 우리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발광 다이오드가 라이트가 에미팅 나온다 라고 해서 LED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트랜지스터는요. P형, N형, P형 이렇게 3개 연결하거나 또는 N형, P형, N형 이렇게 3개 연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마다 반도체 3개를 붙인 거고요. 외워도 괜찮습니다. 전기 신호를 증폭하거나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할 때 이용하는 게 바로 트랜지스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액정도 한번 봅시다. 그 반도체 그 위에 있는 보고 있는 페이지 중간에 있는 내용인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액정은 잘 아시겠지만 휴대폰에서 많이 볼 수 있죠. 뭐 아니면 태블릿 같은 거서 뭐 모니터도 마찬가지고요. 얘들은 이제 보통 화면 표시 장치에 이용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면 표시 장치. 자, 원리를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화면을 본다는 건 화면을 봐서 우리가 이제 이 화면을 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화면에서 빛이 나오면 그 빛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면에 표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어떤 색을 표시할 거냐는 이 뒤에서 빛이 이 화면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게 해주느냐 안 하게 해주느냐 결국 뭘 조절해야 됩니까? 빛의 투과의 양이나 투과의 정도를 조절하는 게 바로 화면 표시 장치의 핵심입니다. 원리는 그렇거든요. 보통 이제 뭐 레드, 그린, 블루 해가지고 컬러 필터가 있고 그 컬러 필터를 통과한 빛이 우리에게 도달시키느냐 안 시키느냐가 화면 표시의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걸 해주는 게 누구라고요? 바로 액정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액정은 이렇습니다. 여기 편광판이라는 표현 나오는데 편광판 이게 조금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원래 빛은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진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 판에 여기에만 구멍이 딱 뚫혀 있으면요. 이렇게 진동하는 빛은 통과할 수가 없죠. 이 그림대로라면 이렇게 위아래로 통과하는 빛만 뭐 할 수 있습니까? 통과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한쪽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빛이니까 이거를 편광된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편광판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편광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그렇다면 원래 이 여기를 통과한 빛은 이렇게 생겼지만 여기를 통과하려면 빛이 이렇게 진동을 해야만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통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액정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냐면 여기 이제 액정 배열하는 이렇게 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액정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고요. 이쪽에서는 액정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요. 액정의 배열 따라 가기 때문에 이 빛이 이렇게 돌아와서 액정 배열 따라 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진동하면서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액정의 전압에 걸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손대지 않으면 빛이 정상적으로 통과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액정의 배열을 뭘 가지고 조절할 수 있다? 전압의 세기를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액정이 이 액정 배열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빛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 테니 여기를 통과할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빛의 액정을 약간 이 정도만 바꿔주면은 조금 어느 정도는 통과하는데 많이 통과할 수는 없겠죠. 완벽하게 일치시켜주면 많이 통과할 수 있겠죠. 결국 뭡니까? 액정의 배열을 가지고 뭘 조절한다? 빛의 투과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액정은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전압을 걸었을 때 액정 배열이 바뀌어야 됩니다. 배열이 바뀌는 건 액체의 성질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배열을 바꿔놓고 나면 그 모양을 유지도 해야 됩니다. 그게 고정성인데 그 고정성을 잘 가지고 있는 건 고체죠. 그래서 액정은 액체와 고체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또는 중간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액정의 중요한 특성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뭐 한다? 화면 표시 장치에 이용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연습 문제 한번 볼까요? 물질의 무슨 성질에 따라 도체, 재련체, 반도체입니까? 이거는 물질의 전기적 성질에 따라. 순수한 반도체인 규선은 원자과 전자 4개로 뭘 하고 있어? 모든 4개의 전자가 전부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합하는데
다 써버리기 때문에 전류가 그닥 많이 흐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불순물을 첨가하면 전류가 잘 흐르게 되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 불순물 반도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규소는 순수한 반도체가 되는 거고요. 연습 3번 볼까요? 액정과 LCD, 액정은 액정의 배열을 바꾸는데 전기 성질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빛의 투과량을 조절하는 거죠. 전기적 성질을 이용하고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전압을 가해가지고 액정 배열을 바꿔서 투과도를 결정하고요. 이게 틀렸죠. 고체와 기체가 아니고 뭡니까? 고체하고 액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자계산기, 온도계 등등의 화면 표시 장치에 이용된다. 또 정리하시면 되죠. 답은 옳지 않은 거니까 4번이 된다. 다이오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두 개 붙여놓은 거죠. 스위치 작용과 증폭 작용한다. 이거는 반도체 3개를 붙인 트랜지스터의 설명이니까 답이 안 되죠. 교류를 직류로 정류작용 되죠.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 건 다이오드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다이오드가 맞지만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기본 문제 같이 한번 쭉 볼까요? 자,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분류할 때 도체 그러면 보통 금속 종류들, 절연체, 고무나 유리, 규소나 저모늄 같은 건 대표적인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죠. 2번, 절연체는 전기 저항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전류 안 흐르는 거 아닙니까? 반도체는 조건 따라 전기 저항이 변한다. 그래서 전류 흘렀다 안 흘렀다 하는 거죠. 컨트롤하기 좋다고 했죠. 전류의 흐름을 차단하는 곳에는 도체가 아니라 부도체 또는 절연체를 사용해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3번, 액체와 액정은 기체가 아니고 뭡니까? 액체와 고체 사이. 틀렸고, 전압을 걸어주면 액정 분자의 배열이 바뀌어가지고 빛의 투과도를 조절하는 거죠. LCD, 전자계산기 같은 화면 표시 장치도 맞죠. 자, 방금 했었죠? 액체와 고체 성질. 영상 표시 맞고 전압 걸리면 분자 배열 바꿔가지고 뭘 조절한다? 빛의 투과도를 조절한다. 5번, 액정 분자 배열 나오는 거 보니 답이 나오죠? 화면 표시 장치 이야기하는 거겠죠? 뭡니까? 1번, LCD. 우리 모니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6번입니까? 자, 압력 감지기, 레이저 광원, 중앙 처리 장치, 태양전지 가로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리적 조건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터치하거나 누르거나 당기거나 하는 거니까 바로 이거죠. 압력을 감지해서 이 물리적인 변화에 의해서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하는 거니까 기억은 가.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성질은 이거죠. 태양전지는 뭡니까? 빛이 오면요, 바로 이 빛이 뭘 이동시켜 주냐면 전자를 이동시켜 줍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가, 니은 라니까 답 몇 번 됩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7번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건 O 하고 옳지 않은 건 X 해라.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성질, 이거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걸 직류라고 하죠. 그래서 성질이 있어. 직류를 교류 아니고요. 교류를 뭘로 바꿔주는 겁니까? 직류로 바꿔주는 거니까 틀렸고요. LED는 발광 다이오드 아닙니까? 전류 흐르면 빛 나오고. 트랜지스터는 왜 얻어 좋다고 했죠? 증폭 작용과 스위치 작용. 반도체는 온도와 압력 외부의 조건에 따라 전기 저항이 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컨트롤할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자, 이제 그 전기적 성질을 봤으니까 자기적 성질 한번 봅시다. 자기적 성질. 이제 이 자기적 성질은 사실 이런 겁니다. 어떤 물질이 이렇게 있으면 사실 이 모든 물질은 자기적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서 모든 물질을 이렇게 나름대로의 이 화살표 방향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장의 방향.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듣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 자기장의 방향이요,
외부의 자기장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을 할 수 있으면 이 녀석은 자석의 성질을 가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외부의 자기장이 와도 꿈쩍하지 않고 이 화살표 방향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럼 이 녀석은 자석의 힘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좌석이 될 수 있는 물질 여기 있죠? 강한 자기장 속에 놓아두면 외부 자석을 제거하더라도 그 자석의 방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외부 자기장이 생겼죠? 그러면 모든 이 구역에 있는 화살표가 일제히 오른쪽을 향한다면 강한 자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외부 자기장이 와도 화살표가 요지부동이다. 그럼 뭐다? 자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조금 특이한 건요. 외부 자기장이 오른쪽을 화살표를 가리켰으니까 원래 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좀 몇몇 물질들은 외부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향하는데 모든 이 물질의 자석의 방향이 정확히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막 자석을 밀어내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외부 자기장과 반대로 자성을 나타낸다. 그걸 우리는 반자성이라고 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쨌건 뭐다? 자기적인 성질에 따라서 자석이 될 수 있는 거, 없는 거, 자꾸 반대로 작용하는 것 정도로 구별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첫 번째가 초전도체라고 하는 겁니다. 초전도체. 말 그대로 초전도니까요. 전도가 잘 된다. 매우 잘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잘 되냐면 특정 온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을 우리가 초전도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항이 0이 되기 시작하는 이 온도 있죠? 이걸 뭐라고 불러준다? 임계 온도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 초전도체가 아직까지 값싸고 상용화될 수 없는 건 아직까지도 임계 온도가 조금 낮은 게 일반적입니다. 너무 낮아가지고 이 저항을 0으로 만드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이 쓰이지는 못하는 겁니다. 물론 많이 쓰이긴 쓰이고 있지만은 이 그래프 보면 나오죠. 처음에 온도가 좀 내려가니까 저항이 조금씩 감소하죠. 근데 어느 정도 온도가 딱 되니까 저항이 0으로 바뀌어버리죠. 바로 이 저항이 0이 되는 이 온도를 뭐라고 불러주는 겁니까? 임계 온도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계 온도 밑으로 내려가서 저항이 0이 나타나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비로소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죠? 전기 저항이 0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어디에 쓰면 좋습니까? 전기를 보낼 때 송전선 같은 거, 전기를 보내는 전선 쓰면 좋죠. 왜? 저항이 0이니까 에너지 손실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학교 때 왜 전류가 강하게 흐르면 또 자기장도 강하게 생기기 마련이죠? 이 초전도 특징이요. 임계온도 밑으로 딱 떨어지면 외부의 자기장을 밀어내는 마이스너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이스너 효과가 뭐냐면요. 자, 여기에 자석이 있다가 초전도체가 있다고 할까요? 여기에다가 내가 N극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석의 N에서는 항상 이렇게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초전도체가 임계온도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외부에 오는 이 자기장을 뭐 해버리는 겁니까? 밀어내는 성질을 가진다. 즉 마이스너 효과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쪽이 N극이 되고 아래쪽이 S극 되면서 왜냐하면 화살표 방향이 N극 방향이거든요. 정확하게 몰라도 됩니다. 지금은 뭐 한다? 둘 사이에 청력이 작용하면서 자석 위에 물체가 떠 있다거나 물체 위에 자석이 떠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단순히 자석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자석이 되면 붙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아까 배웠던 반자성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N극이 서로 밀어냈다면 원래 같으면 S극이 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서로 잡아당겨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S극은 항상 들어가는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자석에서.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자기장을 밀어낸다고 했으니까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누가? 초전도체가. 언제? 임계온도가 낮을 때만. 그러면 아래쪽이 N이고 S가 되니까 역시나 무슨 힘이 작용한다? 청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이 초전도체는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공명 영상장치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기부상열차 있죠? 그런데
주로 이 초전도체를 잘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오디뮴 자석은요. 보통 철 자체도 사실은 뭐 강한 자석을 띠긴 하는데 그 철 원자 사이에다가 네오디뮴하고 붕소를 첨가해가지고 자기장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건 일제히 외부 자기장 방향이 100% 일치해진다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강한 자석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 주로 쓰이느냐? 우리가 보통 요즘은 뭐 SSD라고 해가지고 전자적 장치를 많이 쓰지만 HDD라고 해서 하드디스크 있죠? 그런 하드디스크에 정보를 저장하거나 읽어낼 때 자기적 성질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하드디스크 헤드 자체가 바로 자석입니다. 스피커도 전자기력, 자석과 힘을 이용하거든요. 그럴 때 주로 네오디뮴 자석을 이용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나노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사실 이 나노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뭐 센치, 키로 하는 것처럼 10의 마이너스 9승이 바로 나노입니다. 그러니까 1나노미터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나노라고 하는 건 10의 마이너스 9승을 뜻하는 거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나노 기술이라고 하는 건 매우 입자가 작아지게 되었을 때 나노 단위 수준이 되었을 때 구조나 배열을 변화시키는 물질. 그러니까 입자가 작았을 때 여러 가지 특성이 나타나는 걸 나노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퓨레렌 같은 게 있죠. 지금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을 텐데 이거 판상 구조라고 하는데 저러한 이런 판들이 이렇게 생긴 판들이 여러 겹 쌓여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흑연입니다. 흑연은 특징이 뭡니까? 몰라도 됩니다. 지금 알면 됩니다. 흑연의 특징은 전류가 잘 흐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판을 떼어낸 걸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핀, 퓨레렌, 탄소 나노튜브 전부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그래핀을 튜브로 말면 뭐가 됩니까? 튜브가 되고 축구공처럼 이게 C60개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만들어주면 퓨레렌이 되는 겁니다. 주로 어디 이용하느냐? 이 탄소 나노튜브나 그래핀 같은 것들의 특징이요. 이게 중요합니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중요하죠. 구리보다도 전기 전도도가 훨씬 뛰어납니다. 전류가 잘 흐른다는 거죠. 거기다가 내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강철보다도 강하다. 거기다가 뭐까지 좋냐면 유연성까지 좋은 겁니다. 거기다가 열 전도도 굉장히 잘합니다. 열을 잘 빠져나가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핀을 주로 어디 쓰이느냐? 요즘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있죠.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 주로 많이 쓰인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탄소 나노튜브 같은 건요. 우리 전자현미경 같이 미세한 걸 탐침해야 되는 탐침봉에 이러한 탄소 나노튜브 많이 쓰이고요. 여기 나와 있지만 뭐 영상 표현할 때도 많이 쓰인다. 또는 생체 센서, 전류가 잘 흐르는 민감한데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퓨레렌은요. 여기 축구공 안에 빈 공간이 있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우리 몸속에 약품을 집어넣어서 필요한 장기까지 그 약품이 도달하게 해야 된다 치자. 그랬을 때 이 빈 공간에다가 금속이나 필요한 의약품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캡슐처럼 뭐 한다? 여러 가지 의약 성분의 운반체 같은 역할을 하는데 주로 퓨레렌이 쓰인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다? 전기 전도도가 뛰어나고 열 전도도 뛰어나고 내구성 좋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인데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라고 되어 있는데 적어줄까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생체 모방이라고 합니다. 생체 모방. 생체 모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실 우리 생명체들, 그러니까 동물 중에 또는 식물 중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게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조류들은 날 수 있고 또 물고기들은 헤엄을 잘 칠 수 있고 이런 등등이 많죠. 그런 생명체가 가지는 특성을 이용해서 만든 신소재를 생체 모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죠? 생명체 행동이나 구조 특성 등을 모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홍합 같은 경우에 단백질을 분비하는데 이 분비하는 단백질이요. 이 물속에서도 굉장히 접착력이 우수하죠. 그러니까 홍합 같은 거 바위에 붙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이용할 수 있다? 수중 접착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또는
의료용 실로 이용하기도 하죠. 의료용 봉합사 실로 이 홍합이 분비하는 단백질을 이용합니다. 의료용 실, 꿈에 관할 때 쓰는 거. 그 다음 연잎 같은 경우에 물 위에 있어도 물에 젖지 않죠? 연잎에 물을 밀어내는 특징을 발수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물에 젖지 않는 소자나 비옷 같은 거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코 도마뱀의 발바닥 접착 특성을 이용하면 테이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상어의 비늘 이용하면 물의 저항이 작으니까 전신 수용복.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로봇 청소기 같은 거 뭡니까? 장애물 어떻게 판단하죠? 박쥐의 초음파 같은 거 이용하면 판단할 수 있죠. 또 거미줄 같은 경우에 얇고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좋죠? 그런 거는 뭐합니까? 잘 겹겹이 만들어가지고 방탄복에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독고마리 열매 같은 걸 이렇게 잘 이렇게 붙잖아요. 얽히설기 얽혀가지고 우리 보통 찍찍이라고 하나요? 벨크로라고 하죠. 운동화 같은 거 붙였다 뗐다 하는 거 그런 거 전부 다 자연모막을 신소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연습 문제 다음 다뤄봅시다. 1번. 임계온도 이하에서는 전류가 흘러도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유는 원래 저항이 있어야 그 저항 때문에 열이 생기는데 임계온도 이하에서는 저항이 0이 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지 않죠.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에너지 손실이 없다는 겁니다. 온도와 관계없이 0은 아니죠. 온도와 관계가 있죠. 임계온도 밑으로 떨어져야 되니까.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를 사용한 예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1번. 반도체는 전기적인 성질을 이용하죠. 네오디뮴, 자석, 자기부상, MRI라고 하는 자기공명 영상장치, 인공핵융합 장치 전부 다 강한 자기장을 이용합니다. 지금 이거 무슨 그림입니까? 초전도체 위에 자석이 떠 있죠.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마이스너 효과라는 거고요.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현재 온도가 임계 온도보다 떨어진 상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상태는 전기 저항의 최대값이 아니고 0이고요. 그렇죠. 특정 온도 이하, 임계 온도 이하죠. 이걸 이용하면 자기 공명 영상장치나 자기 부상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답은 5번이죠. 연습 4번에 생체 모방에서 잘못 연결된 걸 찾아봐라. 방탄복 거미줄, 방수 코팅 연잎, 의료용 봉합사, 실만하는 거죠. 홍합. 로봇 청소기는 뭡니까? 이거는 박쥐의 초음파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벨크로 테이프는 독고마리 열매. 맞죠?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기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1번. 초전도 현상. 그러니까 임계온도 이하에서 자기장이 저항이 0이 되는 거. 반도체는 뭡니까? 이건 전류의 외부 조건을 이용해서 전류의 세기를 컨트롤하는 거고요. 입자 가속기는요. 강한 전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전도 현상 이용하고요. 전자기 센서는 뭡니까? 이거는 반도체를 이용하는 거죠. 자기부상 열차 가능하죠? 자기장 성질을 이용하는 거니까. 전력 손실이 없으려면은 뭐가 0이 돼야 되겠습니까? 저항이 0이 돼야 되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 맞죠? 이게 바로 초전도 현상을 이용했다 보시면 됩니다. 2번. 초전도 현상은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뭐라고 하죠? 초전도체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0이 되고 초전도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3번. 초전도체를 이용한 분야를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자기공명 영상자칩에 TV 같은 데 보면 누워가지고 찡 들어가면서 뇌 사진 찍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우리 몸에 강한 자기장을 걸어가지고 우리 몸이 그 강한 자기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니까 대표적인 초전도체 이용하는 건 맞습니다. 인공핵융합도 아까 이용한다고 했죠? 네오디뮴 자석은 말 그대로 철원자에다가 네오디뮴 첨가해서 만든 자석이니까 아니고요. 슈퍼컴퓨터는 반도체 같은 걸 활용해야 되니까 아닙니다. 답은 기억리에 되겠죠. 지금 보니까 가가 마이스너 효과고 이 T0를 뭐라고 하죠? 임계온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마 이 온도가 라지 T라고 했으니까 이 온도는 분명히 임계온도보다 낮은 온도겠죠. 그러니까 마이스너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T는 T0보다 낮다. 맞고요. 지금 이 아랫면이 N극이잖아요. 이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니까 가에서 자석의 아랫면을 S극이 되도록 A 위에 놓으면
떨어진다. 그렇지 않죠. N이 오면 N이 오는 대로 자석을 밀어낼 거고요. S가 오면 S가 오는 대로 밀어내죠. 그게 마이스너 효과. 외부 자기장을 그냥 밀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붙을 일은 없습니다. A는 자기공명 영상장치. 강한 자기장이 필요한데 이용한다. 맞잖아요. 지금 강한 자기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답은 기역과 디귿이 답이 되는 거죠. 5번 볼까요? 하드디스크다. 이거 언제 뭐 하는 거죠? 지금 철원자 사이에 네오디뮴을 첨가한 거죠. 이건 뭐다? 네오디뮴 자석을 말하는 거다. 육각형 별집 모양의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유연성이 좋고 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신소재 벌집 모양 구조. 뭡니까? 이거 바로 이게 바로 그래핀을 말하는 거죠. 튜브 모양이면 탄소 나노튜브, 축구공 모양이면 퓨얼로렌 되는 거죠. 7번 또 나오네. 육각형 벌집 모양, 휘어진 디스플레이. 이거 바로 그래핀. 철원자 사이에 뭘 첨가합니까? 네오디뮴을 첨가하죠. 붕소하고 이거를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하죠. 생명체 행동이나 구조, 특성을 연구해서 모방하는 걸 뭐라고 했었죠? 생체 모방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이거 뭡니까? 탄소 나노튜브 말하는 거죠? 맞네요. 구리보다도 전기 전도사가 좋고 철보다 내구성이 좋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자기부상 열차나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은 저거 볼까요? 요거는 초전도체에 대한 설명이니까 답이 안 되죠.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9번. 생체 모방 이야기니까 안 맞는 거 찾아보라는 거죠. 개코 테이프, 발바닥 맞죠? 비에 젖지 않는 거, 연립, 물 밀어내는 성질. 수중공사용 테이프니까 물에 있어도 접착력이 좋아야 되니까 홍합. 벨크로, 독고마리 열매. 방탄복은 뭐였습니까? 아까 방탄복은 거미줄을 이용한다고 했었고, 상어의 비늘을 이용하는 건 뭡니까? 이건 전신 수영복 같은 거. 물의 저항을 줄일 수 있는 거에 해당하는 예죠. 신소재는 사실은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그 예를 잘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